청와대가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파격 중에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주로 대법관 중에서 뽑거나 전직 대법관 중에서 뽑았다는데 비대법관 출신에다가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아래라는 점 때문인데요. 법원의 구조나 문화, 판결 등의 지각 변동이 있으리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정열 전 부장판사 국민TV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수 대진대 교수님 모처럼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 기자님. 네. 박시환 전 대법관, 그 다음에 전수환 전 대법관, 이분들이 좀 유력하게 얘기가 되지 않았었나요? 네, 그랬었는데, 예. 이제 본인이 고사해서. 두 분 다? 네, 그래서 이제 예.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법조계 지금까지 관행으로서는 이것이 파격이라고 했는데,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사법연수원 기수가 13기가 차이 나서 기수 차이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지금 1959년생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으로 58세고 우리 나이로 59세인데 이때 이 나이가 지금 그 대법원장 하기 나이에 부족한 나이인지 그리고 양승태 지금 대법원장이 우리 나이로 70세거든요. 그런데 국가 양로원장이 아닌데 그 나이가 그럼 적합한 나이인지. 왜 나이 갖고 사람을 그래 다 아니, 그러니까 나이 가지고 지금 너무 이렇게 어린 사람을 임명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다른 대법관들보다 좀 후배라고 하는 거를 더 지적한 거 아닌가요? 그래 이제 저는 그 선후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법관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한다면 그 부분은 한번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사법연수원 기수니 나이니 예.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정열 판사님, 대법관 후배가 지금 제일 어리죠? 어찌 보면 지금 들어가면. 더 어린 분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있긴 지금 있습니다. 김명수 지명자입니까? 후보자죠. 후보자. 후보자가 되겠죠. 공직 후보자. 거기보다 어린 분들이 지금 계신가요? 네, 지금 법원행정처장하는 김소영 대법관은 84학번. 어리죠. 이분은 지금 7, 8학번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요? 연수원 기수하고 예. 나이가 위인 분들도 계시고 대법관 중에서. 그리고 연수원 기수로 따지면 네, 후배인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 전혀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예. 몇 분 계시면 네. 중간에 있는 그 연배가 네. 대법관 안 됐다 뿐이지 네. 들어오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불편할까요? 선배들이? 오히려 그 측면보다는 예, 뭐 때문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예. 좀 전에 고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파격이다, 기수 예. 파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제 이 현재 대법원의 구조와 그 내부에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의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시환 대법관하고 따져보면 3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거든요. 예. 저번에 이제 말씀 예. 주셨죠. 예. 지금 양승태 지금 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2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7, 8, 9기쯤에서 나오면 맞죠. 대법원장이 6년이니까요. 예. 근데 지금 그 기수에 적합한 인물이 전수환 전 대법관. 8기?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수환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나왔던 것도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사법부도 다른 여타의 그 권력기관과 마찬가지로 이 촛불 혁명의 유산에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사법을 이루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또 적폐청산을 어떻게 이루어낼 예. 것인가 하는 그 지금 역사적인 과업을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수환 대법관 같은 경우 알려지기로 상당히 본인이 고사를 했다고 하셨어요. 예, 그랬죠. 예,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나 지금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박시환 전 대법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의 어떤 틀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신임 대법원장으로서 필요했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법개혁을 할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 첫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법관을 지냈거나 대법관인 사람들 중에서 예. 대부분은 양승태 적폐의 부역자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좀 빼면 침묵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을 망가뜨리는데 비판이라도 했었던 사람들은 전혀 고위법관으로 올리질 않았던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일단 사법개혁을 할 사람 중에서 고위법관이 없었어요. 예. 그나마 찾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박시환 전 대법관과 전수환 전 대법관이었는데 그 두 분이 고사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대법관 출신 중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 급인 법원장이나 고등부장급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노림수를 가지고 파격적인 기수파게 인사를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예,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불가피성이 겁니다.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박시환 대법관은 말은 이제 그 전수환 대법관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고사하는 게 알려졌는데 박시환 대법관은 보도는 그렇게 나오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설도 좀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예. 대립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 첫째는 자리 욕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 명예 이거를 탐하는 분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법원장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었지만 예. 뭐 이제 우리 하는 농담으로 정권 바뀌면 박 대법관님이 대법원장 1순위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예. 뭐 약간 정색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실제 이제 이렇게 상황이 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진지한 상태잖아요. 하여튼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에서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리 욕심은 없지만 이걸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법관님밖에 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에 흔들릴 거다.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받아들이지 그렇다.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했었는데요. 예. 마지막에 문제는 그거였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당장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이 되니까 나오는 얘기가 조중동에서 바로 이념 얘기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사법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국민을 위한 사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논의가 집중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전혀 근거 없는 소모적인 걸 가지고 태클을 걸고 들어오거든요. 그거에서는 오히려 지금 김명수 원장조차도 그러는데 박시환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게 심할 거다. 그러니 국민을 위한 사법을 위해서 대법원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계속 이런 이념 부분에 자꾸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불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박시환 대법관은 본인이 적격자가 아니다라고 고사를 했던 거죠. 이경수 교수님, 네네. 박시환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양승태 대법관 같은 경우도 대법관 옷을 벗고 이렇게 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내 어쨌든 논란으로부터 좀 피하려고 2011년도 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네. 2월 달에 그만두고 이제 그 9월인가 이때 이제 대법원장 되면서 그래서 어쨌든 국내 바람으로부터 좀 피하자. 박시환 대법관 같은 경우도 로펌 이런 데로 가지 않고 이제 로스쿨로 갈 때 저분이 다음에 대법원장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네. 지금 보면 이제 억측이 된 건데.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내부 구조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념적 대립 양상으로 가게 되면 본인이 불편해서 좀 피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벌써부터 이제 이념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학회. 국제인권법학회가 진보적인가요? 그 부분은 우리법연구회도 그렇지만 따로 긴데 일단 예. 교수님 말씀. 예.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뭐 법 철학을 뭐 이렇게 아주 깊게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쪽 연구를 해보면은 법원 판결에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그렇게 잣대를 댈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건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보수라는 개념 자체도 갖다 대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고
굳이 얘기해가지고 뭐 좌우로 나눈다 그러면은 현직 부장판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첩이라고 잡아왔는데 간첩 아니더라. 근데 공안기관에서는 분명히 간첩 증거가 다 이렇게 있는데 왜 간첩이 아닙니까? 아니야, 이 사람은 양심수야. 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법의 집행 과정 중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성소수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약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변해서 이쪽을 손을 들어준 거 가지고 이념 성향이라고 재는 것은 저는 그걸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이해는 뭐 국제인권법 학회라든지 여기에 이제 김명수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한 학회에서 이런 연설을 하셨어요. 뭐라는 연설을 하셨냐면은 사법부 독립은 법의 지배를 확실히 하고 인간 기본권과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법관 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타당한 그렇죠.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법부의 독립이야말로 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돼야 법의 지배라는 것이 확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은 그 법의 지배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수다 진보다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 다만 법관 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찬반양론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양형에 관한 문제인데 어떤 법관 개인의 독립성을 너무 강화하다 보면은 어떤 판사님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판결을 내리고 또 B라는 판사님은 C라는 결론을 내리면 이게 법의 안정성이 해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느냐는 어떤 그것만 잘 된다면 법과의 독립성 강화는 매우 필요하고 이게 사법개혁의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법개혁을 누가 가장 적임자냐 하면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현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까 말씀하신 전수환 대법관이라든지 박시환 뭐 대법관이 그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내려와서 김명수 후보자까지 내려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사법개혁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례 없이 인사라고 하는 칼자를 쥐고 판사들을 통제하려 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게 이제 사법계 블랙리스트 사건이죠. 그렇죠. 그리고 판결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권력의 입맛에 맞고 혹은 본인의 의지에 맞지 않게 판결하는 분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 마치 검찰이 인사권을 갖고 검찰 내부를 통제하듯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많은 판사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자정의 노력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법원 판사들 중에서 과거에 뭐 변호사하고 뭐 어떤 부당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판결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가지고 판사가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판결을 내는 수가 있어가지고 2심에 올라가면은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법원 행정처에서 일정 부분 이와 같은 건 스크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사법의 그리고 그걸 또 적절히 사용해서 진급에도 또 신경 쓰고. 그런데 문제는 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와 같은 노력이 아니라 거꾸로 어떤 권력에 맞는 판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은 대법원장 개인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는 안 되냐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이건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요번에 전체 법관회의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인천지방법원의 오모 판사님은 지금 단식 투쟁까지 하고 있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아까 이경수 교수님이 이 법관을 진보 보수로 나누는데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얘기를 했는데 저도 좀 약간 비슷한 내용인 게 진보 보수에 대한 게 너무 자의적인데 차라리 국가 제도를
지키는 걸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인권을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느냐 이제 그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명수 지금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는 후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그러니까 판사는 판결로 얘기하는 거니까 예. 주요 판결을 보면은 삼성 에버랜드 이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해고한 것에 대해서 부당 노동 행위라는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정교조가 법외노조 이쪽 판결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정교조가 신청했었는데 예. 그 부분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줬던 그 부분이 이제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 당시에 이분은 이제 출세에 생각이 없으시구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렇게 그 파기환송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거에 반기를 드는 그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 깊게 받아들였던 그런 판결이고요. 2011년에 오송해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150억 원 배상으로 하라고 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피해자 쪽으로 판결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좀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런 판결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인권법위원회나 그다음에 이 우리법 연구회 예. 그런 이제 회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에 보니까 서울에 중앙지법, 북부지법, 서부지법, 동부지법, 남부지법 이렇게 5개 지법이 있는데 예. 남부지법을 빼놓고는 다 주로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요 보직들은 거치신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법 연구회 회장 지냈고, 그다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범 당시 초대 2대 회장을 맡았는데, 자, 우리법 연구회는 좀 진보적인 거로 평가가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예. 고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신 부분이 이제 고 기자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라고 본다기보다 예. 어떻게 보면은 국가 우선주의냐 예. 아니면은 인권 우선주의냐. 근데 후자 쪽인 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진보 단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하여튼 뭐 정의 자체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예. 일단 저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백일화에 드러나고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해서 이제 새 정부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최초의 단초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도박으로 뭐 예. 열심히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빼주겠다고 수임료를 뭐 50억인가 30억인가 받았던 예. 그 여자 예. 판사 출신 변호사 얘기하는 예. 건가요? 최유정 변호사. 예, 최유정 이게 변호사. 우리법 예. 연구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진보적으로 받았네요, 돈을. 그렇게 해석하시니까. 3억 받을 거 30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진보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연구회로 시작해서 우리법 연구회로 마무리.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예. 과연 우리법 연구회가 진보적이냐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결국 그때 당시에 소위 이제 이 조중동이나 뭐 당시 한나라당 쪽에서 계속 이념 프레임을 더 뒤집어 씌우려고 할 때 저도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었습니다만 예. 너무 그게 가짜라 가지고 대응을 안 했거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우리법 연구회는 모여서 뭘 하자고 했던 거예요? 판사들 연구단체가 많고 네. 공식적으로 행정처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다면서요. 나중에 등록을 해서 받았죠. 처음에는 나중에 안 등록을 해서, 받았고. 예.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나라 법을 연구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초가 이런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87학번인데 예. 학교 다닐 때 저희가 이제 법률을 학교에서 배우면 분명히 법전은 우리나라 법전을 놓고 공부를 해요. 예. 그런데 그 법률의 기초가 되는 이념이라든가 학설은 일본 것 아니면 독일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라고 할 때 참고할 게 우리나라 학설이 아니고 독일 학설인 거예요. 근데 사실 안 맞죠, 우리 현실하고. 근데 그렇죠. 그때는 몰랐어요. 예. 고시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막상 이제 일선 재판을 하다가 현장에 들어와 해서 보니. 보니까 책을 찾아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야 독일법도 아니고 일본법도 아니고 우리나라 법을 좀 공부를 해서 재판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우리법 연구회인데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뭐 민법이든 상법이든 형법이든 이것도 하지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니까 헌법. 그 당시 이제 이게 만들어질 당시가 유신 5공화국을 거치면서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법 연구회가. 그러니까
헌법이 이래서 되겠느냐?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 재판에서 구현하는 판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권의 가치를 두게 되고 국가 우선보다는 인권 우선이 돼버린 거고. 그러니 그때 역사적 상황과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걸 보면은 국가 우선주의적 입장에서 보면은 진보적이고 좌파적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법 연구회 사람들은 스펙트럼 자체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판사로서 어떻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것인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는데 그것을 고민했던 단체였었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18년, 그 다음에 전두환 시절 7년, 그 25년 동안 사실 어찌 보면 법체계보다도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법체제가 좀 미비하고 이거를 좀 제대로 국민들이 억울함이 없게끔 재판을 하려면 일본도 아닌 독일도 아닌 우리가 우리 법 현실에 맞게끔 헌법을 어떻게 고칠 것이며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고친다기보다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예. 그리고 뭐 제정헌법보다도 많이 후퇴 인권적으로도 민주적으로도 후퇴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연구하다 보니까 최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연구는 연구고 변호사 하면서 돈대로 또 벌자.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 그 우리법 연구회는 이제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보면은 국제인권법 연구회 같은 경우는 판사 3,000명 중에 근 한 3분의 1 정도가 여기 500명 정도가 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17, 8%. 네. 이걸 다 진보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실상 우리법 연구회가 그런 단체였었는데 계속 이제 뭐 인용 공세를 하니까. 그러니까 부담을 느낀 거예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저기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 저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라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때 그래서 많은 판사들이 탈퇴를 하고 예. 뭐 저는 그때까지 남한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리고 나가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법 연구회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뭐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판사들이 인권이라는 가치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든 것이 국제인권법 연구회죠. 다른 나라 인권 어떻고 이 인권에 기초해서 우리나라 인권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를 갖고 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 공감이 있어야지 막상 재판에 들어갈 때 우리가 정확한 재판을 할 거 아니냐. 이게 그렇습니다. 기초 아닙니까? 정확하십니다. 예. 자, 야당이 예. 벌써부터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네. 무슨 논조로 반대를 하고 있나요? 야3당이 다 반대하고 있는 것 지금 같아요. 현재 이제 그 야당에서 그 야삼당에서 반대하는 건 이제 아까 지금까지 나왔던 논의했던 대로 이념 편향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법 연구회가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1988년도에 2차 사법파동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그 대법관 소위 말하는 고위직들을 전후 과거 오공인자들로 그대로 눌러앉게 되니까 이에서는 사법부의 개혁이 안 된다 해가지고 판사 330명이 그때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죠. 이게 2차 사법파동인데 이 사법파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이제 공식 활동하게 된 게 이제 우리법 연구회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이정엽 판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자꾸 이제 이념으로 더 치우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불편한 분들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렇게 바뀌는 과정인데 예. 야당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거기 빌미를 제공한 것도 우리 이정엽 판사님 빌미를 제공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기에 뭐 사실 그러니까 물어뜯으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가지 이런 거죠. 우리 이정엽 판사님께서 이제 그 판결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 그걸 무죄 판결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이제 안보 사항 볼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대체 복무가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이정엽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의 인권이 우선시되니까 무죄라고 보지만 대부분의 기본의 통상적인 상념에 있어서는 이거는 현행법적으로는 이건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 판사님께서 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대법원이나 헌재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먼저 신청을 계속 끊임없이 주장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와 같은 중간 과정이 없이 이제 무죄 판결 내니까 우리법 연구에 소속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사람 아닌가라고 어떤 이
자라 보고 논란 가서 소트코 보고 논란다고 예.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김명수 지금 지명자도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수와 진보라고 이념적으로 이걸 대결해 나가면은 우리 사법 정의라든지 사법의 개혁은 요원해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지금 예. 일단은 반대를 하겠지만 이 부분 가지고 특별하게 도덕적 흠결이 결정적인 도덕적 예. 흠결이 발견되기 아직 뭐 전에는 청문회도 안 들어갔으니까. 예.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저는 통과가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념 집단화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바른정당은 사법 중립성 지킬지 의문된다. 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이 지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많은 직책을 가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다면은 혹시 우리 법 연구회가 순수한 판사들의 모임이지만 예. 혹시라도 과거에 저기 내부에 사주직과 같이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걸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고재열 기자님, 네. 국민의당은 기수파계 단합 흔들 우려가 있다. 무슨 그 대법원이 친목단체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시비를 좀 걸어보겠다라는 이제 제스처를 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법연구회가 출범하던 게 1988년 이제 노태우 정권 때인데 예. 그 노태우 정권 1988년 7월에 당시 정기승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임명을 하다가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국회에서 동의안을 부결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87년도 대선 이후에 네. 김대중, 김영삼, 그 다음에 여소야대가 됐던 때죠. 하고 이제 88년도 4월에 여소야대가 이제 황색 그렇죠. 돌풍이 불면서 여소야대 정권이 네. 그 국회가 탄생이 됐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정기승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가 부결된 사례가 있어서 지금 이상하게도 거의 30여 년 전 그때와 되게 비슷한 상황. 예. 그때 당시 또 그런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제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분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상황에서 그때와 비슷한 정치 지형이 뒤잡이네요, 일종의. 돼 있어서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야당이 문제 삼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어떤 국민들한테 큰 걱정을 만들어주고 큰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면 위험하겠다라고 되는 부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조심스럽게 우리는 네거티브하게 접근하겠다. 그 정도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기수파계 단합 흔들 우려 있다. 국민의당 결국 반대 안 할 것 같은 느낌인데 또 얼핏 보니까.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청문회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이념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 비리를 찾아낼 것이냐, 혹은 비리가 있냐, 이제 이런 문제로 접근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냥 좀 추상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아요, 야3당이. 네, 그렇죠. 예. 일단 현직 법관이기 때문에 사실 비리나 도덕성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있다면 그것 자체로 판사로서 계속 재직하기가 어려웠을 그렇죠. 테니까요. 그리고 31년 5개월간 법관 생활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척 오래 했네요. 26, 7살 때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한 거로 보이는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금 잡으려면 한두 푼도 없겠죠. 그렇죠. 근데 국민의당은 기수파계 단합 흔들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이 기수파계라고 하는 게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예. 그 측면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니, 그리고 덧붙여서 예. 기수 파괴나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기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지 않는 그들만의 논리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반드시 기수별로 해야 됩니까? 그렇죠. 유능한 사람이면은 그럼 예를 들었고 대통령은 모든 국민보다 나이가 많아야 되나요? 연공서열로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저보고 이렇게 나이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결론이 그쪽으로 가시네요. 그러니까요. 나 갖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도 그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이 비판의 논지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거든요. 예. 얼핏 들을 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만들었던 대통령이 지명했던 대법원장이 이념
편향적이었고 중립적이지 못했었거든요. 자백을 한 거예요? 예, 그거 같아요. 자기들이 그래 놓으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러지 않겠느냐. 아하. 그래서 이런 사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니까 가장 아까 뭐 이 교수님께서 우려를 약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저는 이제 지금 현직 판사가 아니어서 우리법연구회 회원의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진짜 우리법연구회 회원들 지금 인권법 연구에도 그럴 겁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조직화돼서 대법원장이 자기의 인사를 꽂으려고 한다. 여기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들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기 본인들 걱정하시고 김명수 지명제에서 이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시간 낭비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당의 한 대표인가요? 의원은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의 하나회다? 예. 라고까지 극한 말을 했어요. 저도 그거 보고 제가 정말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하나회라는 얘기가 나온 게 언제냐면 참여정부 때였었거든요. 예. 그 하나회였다면 소위 잘 나간다는 판사들이 가는 데가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 아하. 사법연수원 교수,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이런 자리거든요. 예. 저는 왜 그런 데 하나도 못 갔을까요? 실력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실력이 없어.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도 꽂아 넣는 게 하나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경수 교수님, 저는 정말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이명박근혜 정권이 이제 9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법관이 6년인데 이런 것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대법관들에도 이념적 성향이 어느 쪽으로 판결을 하는 걸 보면 좀 어느 쪽으로 우호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성향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보면 그럼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대법관 13명을 14명이죠, 총. 14명을 다 진보적 성향으로 임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일정하게 우리 사회의 구성에 따라서 한 5대5나 4대6 정도로 보수 진보를 섞어놨는데 지난 9년을 보면 정말 누가 진보적인 판결을 한 분이지 하는 걸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수 일색으로 깔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이 문제 제기들 했잖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한쪽으로 기운다 이렇게 되면 사회의 전체적인 성향을 반영했어도 3분의 1 정도는 진보적 판결을 했던 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갖고 지금 이정열 판사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아주 이렇게 이념적으로 편향되게 했었습니다. 당신들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로 들린다고 지적을 해도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모든 사회를 다 재단하면 안 돼요. 정치는 정치 영역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권력 정당이라는 것이 정권 잡기 위한 도구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사회 모든 것을 재단하게 되면은 이념 투쟁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국가 자체의 존립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자꾸 제기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당에서 우려하듯이 기습하게 근데 그거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후배가 장이 된다 하더라도 선배는 다 물러나라 이런 잘못된 관행은 버리고 후배가 되더라도 박수를 쳐주고 거기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되고 대법원장도 대법관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원장이 됐으니까 나머지 대법관들 선배들 다 나가라.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고치면은 그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예.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분이 대법관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뿌리 깊은 그 사법부의 어떤 서열 의식 이것들을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만 잘 연구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예. 이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제가 볼 때 그게 오히려 문제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정열 판사님, 후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창피해서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대법관도 사표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기수도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깨진 것이 김영란 대법관이 이제
대법관 되실 때 그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그때 사실 좀 놀라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그렇죠. 거죠. 예. 그때 김영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때 대법관이 되면 법원장 중에서 됐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김영란 전 대법관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였었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도 이런 대전, 광주, 부산 뭐 이쪽이 지역법관이 아닌 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상판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경력이 그렇게 대법관이 되게 판사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들 놀랬을 뿐만 아니라 고민들을 한 거예요. 자, 이제 특히 법원장급에서. 예.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얘기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때 분위기였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러다 말겠지. 5년 하다 말겠지. 예. 그래서 이제 안 나갔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을까. 나가지 않을 것 같다. 네. 청와대가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파격 중에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주로 대법관 중에서 뽑거나 전직 대법관 중에서 뽑았다는데 비대법관 출신에다가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나 아래라는 점 때문인데요. 법원의 구조나 문화, 판결 등의 지각 변동이 있으리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정열 전 부장판사 국민TV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수 대진대 교수님 모처럼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 기자님. 네. 박시환 전 대법관, 그 다음에 전수환 전 대법관, 이분들이 좀 유력하게 얘기가 되지 않았었나요? 네, 그랬었는데 예. 이제 본인이 고사해서 두 분 다. 네, 그래서 이제 예.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뭐 법조계 지금까지 관행으로서는 이것이 파격이라고 했는데 뭐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사법연수원 기수가 13기가 차이 나서 기수 차이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지금 1959년생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으로 58세고 우리 나이로 59세인데 이때 이 나이가 지금 그 대법원장 하기 나이에 부족한 나이인지 그리고 양승태 지금 대법원장이 우리 나이로 70세거든요. 그런데 국가 양로원장이 아닌데 그 나이가 그럼 적합한 나이인지. 왜 나이 갖고 사람을 그래 다 아니, 물러가는 그러니까 사람. 나이 가지고 지금 너무 이렇게 어린 사람을 임명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다른 대법관들보다 좀 후배라고 하는 거를 더 지적한 거 아닌가요? 뭐 그래 이제 저는 그 선후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법관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한다면 그 부분은 한번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뭐 사법연수원 기수니 나이니 예.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정열 판사님, 대법관 후배가 지금 제일 어리죠? 어찌 보면 지금 들어가면. 더 어린 분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 있긴 지금 있습니다. 김명수 지명자입니까? 뭐 추천 후보자죠. 이제. 후보자. 후보자가 되겠죠. 공직 후보자. 거기보다 어린 분들이 지금 계신. 하게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돼야 법의 집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은 그 법의 지배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수다 진보다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 다만 법관 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찬반양론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양형에 관한 문제인데 예. 어떤 법관 개인의 독립성을 너무 강화하다 보면은 어떤 판사님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판결을 내리고 또 B라는 판사님은 C라는 결론을 내리면 이게 법의 안정성에 해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느냐는 어떤 그것만 잘 된다면 법과의 독립성 강화는 매우 필요하고 이게 사법개혁의 핵심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 사법개혁을 누가 가장 적임자냐 하면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현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까 말씀하신 전수환 대법관이라든지 예. 박시환 뭐 대법관이 그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내려와서 김명수 후보자까지 내려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사법개혁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례 없이 인사라고 하는 칼자를 쥐고 판사들을 통제하려 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온 거 네네,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예, 하면 그게 이제 사법계 블랙리스트 사건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판결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권력의 입맛에 맞고 혹은 본인의 의지에 맞지 않게 판결하는 분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 네네. 마치 검찰이 인사권을 갖고 검찰 내부를 통제하듯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많은 판사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자정의 노력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법원 판사들 중에서 과거에 뭐 변호사하고 뭐 어떤 부당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판결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가지고 판사가 자기 직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판결을 내는 수가 있어가지고 2심에 올라가면은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법원 행정처에서 일정 부분 이와 같은 건 스크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사법의 그리고 그걸 또 적절히 사용해서 진급에도 또 신경 쓰고. 그런데 문제는 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와 같은 노력이 아니라 거꾸로 어떤 권력에 맞는 판결을 하는 비판이라도 했었던 사람들은 전혀 고위법관을 올리질 않았던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일단 사법개혁을 할 사람 중에서 고위법관이 없었어요. 예. 그나마 찾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박시환 전 대법관과 전수환 전 대법관이었는데 그 두 분이 고사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대법관 출신 중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 급인 법원장이나 고등부장급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노림수를 가지고 파격적인 기수파게 인사를 한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예,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불가피성이 겁니다.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박시환 대법관은 말은 이제 그 전수환 대법관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고사하는 게 알려졌는데 박시환 대법관은 보도는 그렇게 나오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설도 좀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예. 대립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 첫째는 자리 욕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 명예 이거를 탐하는 분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법원장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었지만 예. 뭐 이제 우리 하는 농담으로 정권 바뀌면 박 대법관님이 대법원장 1순위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예. 뭐 약간 정색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실제 이제 이렇게 상황이 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진지한 상태잖아요. 하여튼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에서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리 욕심은 없지만 이걸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법관님밖에 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에 흔들릴 거다.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받아들이지 그렇다.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했었는데요. 예. 마지막에 문제는 그거였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당장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이 되니까 나오는 얘기가 조중동에서 바로 이념 얘기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사법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국민을 위한 사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논의가 집중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전혀 근거 없는 소모적인 걸 가지고 태클을 걸고 들어오거든요. 그거에서는 오히려 지금 김명수 원장조차도 그러는데 박시환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게 심할 거다. 그러니 국민을 위한 사법을 위해서 대법원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계속 이런 이념 부분에 자꾸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불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박시환 대법관은 본인이 적격자가 아니다라고 고사를 했던 거죠. 이경수 교수님, 네네. 박시환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양승태 대법관 같은 경우도 대법관 옷을 벗고 이렇게 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내 어쨌든 논란으로부터 좀 피하려고 2011년도 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네. 2월 달에 그만두고 이제 그 9월인가 이때 이제 대법원장 되면서 그래서 어쨌든 국내 바람으로부터 좀 피하자. 박시환 대법관 같은 경우도
로펌 이런 데로 가지 않고 이제 로스쿨로 갈 때, 아, 저분이 다음에 대법원장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네. 지금 보면 이제 억측이 된 건데.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내부 구조,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념적 대립 양상으로 가게 되면 본인이 불편해서 좀 피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네. 벌써부터 이제 이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법 학회. 국제인권법 학회가 진보적인가요? 그 부분은 우리법 연구에도 그렇지만 따로 긴데 일단 예. 교수님 말씀. 예.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뭐 법 철학을 뭐 이렇게 아주 깊게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쪽 연구를 해보면은 법원 판결에서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그렇게 잣대를 댈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건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보수라는 개념 자체도 갖다 대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고, 굳이 얘기해가지고 뭐 좌우로 나눈다 그러면은 현직 부장판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첩이라고 잡아왔는데 간첩 아니더라. 근데 공안기관에서는 분명히 간첩 증거가 다 이렇게 있는데 왜 간첩이 아닙니까? 아니야, 이 사람은 양심수야. 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법의 집행 과정 중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성소수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약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변해서 이쪽을 손을 들어준 거 가지고 이념 성향이라고 재는 것은 저는 그걸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이해는 뭐 국제인권법 학회라든지 여기에 이제 김명수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한 학회에서 이런 연설을 하셨어요. 뭐라는 연설을 하셨냐면은 사법부 독립은 법의 지배를 확실히 하고 인간 기본권과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법관 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타당한 그렇죠.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법부의 독립이야말로 권력으로부터 완벽. 근데 지금 법원행정처장하는 김소영 대법관은 84학번. 신월이죠. 이분은 지금 7, 8학번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요. 그러니까 그 연수원 기수하고 예. 뭐 나이가 위인 분들도 계시고 대법관 중에서 그리고 연소 기수로 따지면 네, 후배인 분들도 계시고. 뭐 예를 들어 전혀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예. 몇 분 계시면 네. 뭐 중간에 있는 그 연배가 네. 대법관 안 됐다 뿐이지 네. 들어오는 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불편할까요? 선배들이? 오히려 그 측면보다는 예, 뭐 때문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예. 좀 전에 고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파격이다, 뭐 기수 예. 파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야 예. 지금 이제 이 현재 대법원의 구조와 그 내부에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의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시환 대법관하고 따져보면 3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거든요. 예. 저번에 이제 말씀해 예. 주셨죠. 예. 지금 양승태 지금 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2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7, 8, 9기쯤에서 나오면 맞죠. 대법원장이 6년임니까요. 근데 지금 그 기수에 적합한 인물이 전수환 전 대법관. 8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수환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나왔던 것도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사법부도 다른 여타의 그 권력기관과 마찬가지로 이 촛불 혁명의 유산에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사법을 이루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또 적폐청산을 어떻게 이루어낼 예. 것인가 하는 그 지금 역사적인 과업을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수환 대법관 같은 경우 알려지기로 상당히 본인이 고사를 했다고 하셨어요. 예, 그랬죠. 예,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느 누구나 지금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박시환 전 대법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의 어떤 틀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신임 대법원장으로서 필요했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법개혁을 할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법관을 지냈거나 대법관인 사람들 중에서 예. 대부분은 양승태 적폐의 부역자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좀 빼면 막 침묵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을 망가뜨리는데